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앞 오후 11시 47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비를 가르며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의 얼굴에서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립니다. 김성수 씨 54세, 배달 라이더 경력 3년 차입니다. 김성수 씨는 젖은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16시간을 달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김성수 씨는 스마트폰 배달 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수입 14만 7천 원. 어제보다 12,000원 많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은 380만 원입니다. 지금 통장 잔고는 247만 원. 아직 133만 원이 부족합니다.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딸 김지은이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빠 건강만 챙기세요. 김성수 씨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매일 밤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더 아픕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성수 씨는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딸만 곁에 남았습니다. 그때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공부하는 딸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배달 건수가 평일보다 많습니다. 특히 비 오는 주말은 대박입니다. 치킨, 피자, 족발, 야식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내일 하루만 열심히 일하면 등록금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성수 씨는 다시 장갑을 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지은이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때 휴대폰에서 배달앱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주문입니다. 김성수 씨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족발 한 마리 배달. 배달료 8,500원. 거리를 보니 여기서 40분 거리입니다. 가는 길에 한강을 지나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다시 배달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주문을 받으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수면 시간은 4시간도 안 됩니다. 김성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8,500원은 포기하기 아까운 돈입니다. 그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헬멧을 두들겼습니다. 김성수 씨는 엑셀을 돌렸습니다. 족발집에 도착해 음식을 수령했습니다. 배달 가방에 넣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강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강동대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밤 12시,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빗속을 홀로 달리는 오토바이.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반사되어 번졌습니다. 한강대교에 진입했습니다. 다리 위는 바람이 더 셉니다. 오토바이가 흔들렸습니다. 김성수 씨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한강 물이 검게 넘실거렸습니다. 다리를 건너 반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10분만 가면 목적지입니다. 김성수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 12시 15분.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변북로 갓길에 뭔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형체 하나가 비에 젖어 쓰러져 있습니다. 김성수 씨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대 남자가 갓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양복 차림입니다. 양복은 비에 흠뻑 젖어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씨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망설였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배달 중입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으면 배달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수 씨는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비가 그 남자의 얼굴을 때립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위급한 상황이라면 10분, 20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김성수 씨는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합니다. 김성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119가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 파악하고 구급차 출동하고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씨는 쓰러진 남자를 살폈습니다. 체격이 있지만 마른 편입니다. 70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남자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무겁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오토바이까지 끌고 왔습니다. 남자를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자기 몸으로 지탱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팔로는 남자를 감쌌습니다. 배달 가방 속 족발은 이미 식었을 것입니다. 손님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김성수 씨는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일까요? 삼성서울병원이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입니다. 비를 뚫고 달렸습니다. 쓰러진 남자가 뒤에서 흔들립니다. 김성수 씨는 더 세게 남자를 잡았습니다.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노란불에 그냥 통과했습니다. 과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마침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김성수 씨는 병원 입구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남자를 내렸습니다. 다시 부축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응급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료진이 남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김성수 씨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모릅니다. 처음 봤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를 찍고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김성수 씨는 비에 젖은 옷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달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손님에게 연락도 못했습니다. 8,500원은 물론이고 족발값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김성수 씨는 쓰러진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의료진이 남자의 옷을 풀고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김성수 씨는 시계를 잘 몰랐지만 저게 비싼 시계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부자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보호자가 곧 올 것입니다. 김성수 씨는 조용히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토바이로 돌아왔습니다. 배달 가방을 열어 족발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손님에게서 전화가 4통, 문자가 2통 와 있습니다. 모두 화난 내용입니다. 김성수 씨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에서 족발값 3만 5천 원을 빼야 합니다. 실제 수입은 11만 2천 원입니다. 그는 젖은 헬멧을 다시 썼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40분 김성수 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반지하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조용히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 일이 옳았을까요? 3만 5천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렸습니다. 김성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괜찮을까요? 새벽 2시 김성수 씨는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4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다시 배달을 시작해야 합니다. 알람 소리에 김성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6시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어제 쓰러진 남자를 들어 올리느라 허리가 더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입니다. 돈 벌 시간입니다. 김성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딸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우유 한 팩. 옷을 입고 헬멧을 챙겼습니다. 오토바이가 주차된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습니다. 배달 앱을 켰습니다. 벌써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배달입니다. 김성수 씨는 첫 주문을 수락했습니다. 맥도날드 아침 세트 배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배달 건수 22건, 수입 18만 7천 원. 어제보다 좋습니다. 오후 2시 김성수 씨는 잠시 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입니다. 스팸 전화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입니다. 김성수 씨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또 달렸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족발, 보쌈. 김성수 씨는 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신호대기 시간에도 다음 주문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저녁 9시
김성수 씨는 마지막 배달을 마쳤습니다. 오늘 총 배달 건수 53건, 총 수입 41만 2천 원. 대박입니다. 김성수 씨는 기뻤습니다. 이틀 수입을 합치면 55만 9천 원입니다. 이 정도면 다음 주까지 등록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부어올랐습니다. 손목도 저립니다. 김성수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파스와 진통제를 샀습니다. 12,000원 아까운 돈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저녁 드세요.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입니다. 김성수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등록금 걱정 마. 다음 주까지 준비할게.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아빠가 다 해결할게.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성수 씨는 샤워를 했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또 부재중 전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총 7통, 모두 같은 번호입니다. 뭐지? 이렇게 계속 전화하는 걸 보니 스팸은 아닌 것 같은데. 김성수 씨는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배달했습니다. 또 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수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성수 씨가 한강진역 근처 아파트에 치킨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김성수 씨를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성수 씨는 일부러 그들을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남자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기를 미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빚쟁이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이혼할 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성수 씨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수 씨가 아침에 건물 경비실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불렀습니다. 성수 씨, 어제 성수 씨 찾는 사람들 왔었어요. 누군데요? 글쎄요, 양복 입은 사람들인데 무슨 회사원 같던데. 성수 씨 집 주소 물어보길래 모른다고 했죠. 무슨 일로요? 그건 안 말하던데요. 그냥 연락할 일이 있다고만. 김성수 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를 찾는 걸까요? 그날 오후 배달 중에 또 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수 씨는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성수 씨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태양건설 비서실의 정민수라고 합니다. 김성수 씨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건설? 김성수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저랑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희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성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태양건설 본사라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유명한 빌딩? 죄송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갈 수는 없습니다. 김성수 씨, 지난주 금요일 밤 한강변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신 적 있으시죠? 김성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죠? 혹시 그 사람이? 네,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 꼭 은인을 찾으라고 하셔서 며칠째 찾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김성수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쓰러진 남자가 태양건설 회장이었다니? 아니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한 건데요.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토요일에 시간 내주십시오. 주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민수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성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태양건설 회장을 만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딸 지은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배달 안 나가세요? 응,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김성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김성수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면접 볼 때 입었던 정장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옷을 털어 입어봤습니다. 다행히 사이즈는 맞았습니다. 5년간 배달 일을 하면서 오히려 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을 다시 맸습니다. 구두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닦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김성수 씨는 구두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3,000원짜리 구두약 한 통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손톱도 깎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때를 지웠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손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감았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사업하던 시절의 모습.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54세 배달 라이더일 뿐입니다. 오후 1시 김성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오토바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50분. 김성수 씨는 5호선을 타고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김성수 씨를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성수 씨는 어색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역에서 나와 태양건설 본사 건물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건물. 47층짜리 초고층 빌딩입니다. 건물 외벽에 태양건설이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김성수 씨는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입구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그리고 그 옆에
롤스로이스 5대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롤스로이스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차가 한 대당 얼마일까요? 5억? 10억? 건물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20명 정도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습니다. 김성수 씨는 다가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자기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입니다. 김성수 씨는 용기를 내어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김성수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명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건물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민수 비서였습니다. 김성수 씨 오셨습니다. 저는 전화드렸던 정민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민수 비서는 김성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천장이 10m는 넘어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분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김성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회사원들이 모두 멈춰서서 인사했습니다. 김성수 씨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정민수 비서는 김성수 씨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와 떨어진 곳에 있는 특별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호텔 방만큼 넓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정민수 비서가 4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4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에 또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다시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김성수 씨는 이제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실이라는 금빛 글씨가 새겨진 문이었습니다. 정민수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김성수 씨 도착하셨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 크기가 김성수 씨 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빗속에서 쓰러져 있던 그 사람입니다. 박준혁 50세, 태양건설 회장. 국내 3위 건설사를 이끄는 거물이었습니다. 박준혁 회장은 김성수 씨를 보자마자 책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성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성수 씨는 황급히 박준혁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박준혁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김성수 씨, 앉으십시오.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녁에 과로로 가슴이 아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통증이 심해졌고 한강변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준혁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10분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골든타임이 딱
딱 10분이었다고요. 김성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살린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했지만 헬멧을 쓰고 계셔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추적했고 배달 회사에 연락해서 당일 그 지역에서 일하신 분들을 찾았습니다. 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군요. 네. 은인을 꼭 찾아야 했습니다. 박준혁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성수 씨, 저는 회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제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죽었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을 겁니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아버지를 돌려준 겁니다. 김성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다. 박준혁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배달 중이셨죠? 그 시간에 저를 병원에 데려가느라 배달을 포기하셨습니다. 족발값까지 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얼마나 될까요? 길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119에 신고나 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당신은 직접 저를 업고 오토바이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김성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만약 119를 불렀다면 제 신원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체됐을 거라고 합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10분이면 충분히 죽을 수 있었다고요. 당신의 빠른 판단이 저를 살렸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김성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김성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제 목숨값을 해드려야 합니다. 박준혁 회장은 책상으로 가서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서류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서류를 보다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현금 5억 원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억?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오피스텔 한 채입니다. 시세 12억 원짜리입니다. 당신과 따님이 사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김성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따님 대학 등록금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김성수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박준혁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숨값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김성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강변에 쓰러져 있을 때 그 모든 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준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저는 박준혁 회장이 김성수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박준혁 회장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성수 씨, 따님 꿈이 뭡니까?
김성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박준혁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를 닮으셨군요. 박준혁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수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단이요? 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입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처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김성수 씨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김성수 씨, 당신입니다. 운영비는 저희 회사에서 연간 50억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50억? 김성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이 재단으로 사고를 당한 배달 라이더들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비를 도와주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김성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현입니다. 김성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박준혁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성수 씨,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와 마음이 부자인 사람. 당신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마음을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성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4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배달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성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박준혁 회장을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받겠습니다. 김성수 씨가 두 손으로 박준혁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말에만이라도요. 재단 이사장 일은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려고요? 김성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박준혁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제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성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족발을 주문하셨던 손님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족발값을 돌려드려야 해요. 박준혁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실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성수 씨와 딸 지은이는 대치동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25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집으로 이사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꿈 아니에요? 지은이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어. 김성수 씨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한 이야기, 그 사람이 태양건설 회장이었다는 이야기, 재단을 만들게 된 이야기. 지은이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성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수 재단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에 마련되었습니다.
넓은 사무공간에 직원 1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배달 라이더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라이더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녀 교육비를 도와주고 긴급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이사장 업무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다시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왜 주말에도 배달을 하세요? 김성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돕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토요일 아침 김성수 씨는 다시 배달 앱을 켰습니다. 주문을 받았습니다. 치킨 배달이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 한 젊은 라이더가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타이어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라이더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펑크 났는데 공구가 없어서요. 김성수 씨는 자기 오토바이에서 공구를 꺼냈습니다. 함께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 지금 배달 중인데 이거 늦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라이더들은 서로 도와야죠. 젊은 라이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배달 일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김성수 씨는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도시를 달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니까요. 타이어 교체를 마치고 젊은 라이더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성수 씨는 다시 배달을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수 씨는 한강변을 지났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 회장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119만 부르고 갔다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김성수 씨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저녁 드세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삼겹살, 된장찌개, 샐러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보고 사회복지학과에서 제일 성실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재단 인턴십 추천해 주신대요. 정말 잘 됐네. 네, 성수 재단이요. 아빠 재단에서 인턴 할 수 있대요. 김성수 씨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녀가 함께 일하겠네? 네, 저 정말 기대돼요.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다니. 김성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로 평가받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부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확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수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미 500명의 배달 라이더를 지원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라이더들에게 의료비를 대주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긴급 생활비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매일 재단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라이더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라이더가 찾아왔습니다. 이정훈 씨 47세.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사장님, 저 이제 일을 못해요. 다리가 부러져서 석 달은 쉬어야 한대요. 그동안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이정훈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성수 씨는 이정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단에서 석 달치 생활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교육비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정훈 씨가 김성수 씨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사장님도 배달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압니다. 김성수 씨는 이정훈 씨에게 지원금 수표를 건넸습니다. 300만 원. 석 달치 생활비였습니다. 이정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김성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들이 보였습니다. 빨간 배달 가방을 맨 채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 비 오는 날에도 배달하는 모습,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그들을 돕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토요일 밤 김성수 씨는 다시 배달복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배달 앱을 켰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비 오는 날은 항상 바빴습니다. 김성수 씨는 첫 주문을 수락했습니다. 치킨 배달이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 김성수 씨는 한강변을 지나갔습니다. 그곳, 석 달 전 박준혁 회장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 김성수 씨는 잠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젊은 라이더가 김성수 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급한 배달인가 봅니다. 그런데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도 옆에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이 비에 젖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라이더가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씨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는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인 옆에 앉아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김성수 씨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금 전 자기를 지나쳤던 젊은 라이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라이더는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성수 씨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젊은 라이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조금 전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어요. 배달이 급해서. 젊은 라이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치다니. 김성수 씨는 젊은 라이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119 불렀어요. 할아버지 병원 가셨을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젊은 라이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저 요즘 성수재단 이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이더들 사이에서 유명하거든요. 자기도 배달 일 하시면서 어려운 라이더들 돕는다고.
김성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돕고 싶어요. 김성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방금처럼요. 쓰러진 사람을 보면 멈춰서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젊은 라이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할게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배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김성수 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비를 뚫고 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성수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가난한 배달 라이더, 재벌 회장을 구하고 인생 역전. 하지만 김성수 씨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재단은 이제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다른 어려운 직업군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노동자, 경비원, 요양보호사.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원 인원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성수 씨는 박준혁 회장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본사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성수 씨, 잘 지내셨어요?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단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박준혁 회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수 씨,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아들 준서가 내년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아이가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성수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제 아들이 성수 씨를 정말 존경합니다. 자기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분이니까요.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일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아들을 특별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 아이가 진짜 세상을 배우길 원합니다. 김성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둘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와 김성수 씨는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배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성수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변을 지났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 김성수 씨는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강물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김성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다르게 선택했다면?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김성수 씨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오늘 재단 지원자가 또 늘었어요. 137명이나. 정말 대단한데. 네,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 돕고 있어요. 김성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부녀는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김성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기는 그저 가난한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매일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54세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성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어려운 사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수 씨는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과 지원받은 라이더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성수 씨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그저 평범한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매일 거리를 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고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라이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성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힘들 때 누군가 손 내밀어 주세요. 쓰러진 사람 보면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박준혁 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김성수 씨와 박준혁 회장이 마주 섰습니다. 성수 씨,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회장님. 아니요. 당신이 저를 살린 것 이상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녁 김성수 씨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 하세요? 내일? 배달 나가야지.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배달이 좋으시네요. 응. 거리를 달리는 게 좋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거든. 부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 배달 가방을 메고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김성수 씨는 그들의 동료입니다. 1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한 사람을 구한 선택. 그 선택이 1000명의 삶을 바꿨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바꿀 것입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